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시장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춘광 대표님이 꼽은 주요 이슈 세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만나볼 텐데요. 베스트 3 주제는 바로 시장 변동성 확대입니다. 이 혼돈의 대선 시즌에다가 실적 시즌도 겹치면서 뉴욕 증시에서 날카로운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시장은 항상 어렵죠. 네.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매년 한두 차례 이상씩은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 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거기에 크게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요번에 그 큰 변동성의 원인은 7월 15일 날 트럼프가 이제 대만 발언을 강경하게 하고 한 1%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더니 정작 중요한 7월 17일 날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제재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사실 펀더멘털리 좀 영향이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러더니 그게 이제 그 투매 내지는 매도세로 촉발이 되면서 그 매도세가 중요한 것이 빅테크 위주로만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 그런 성격을 하나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언와인딩이 되면서 또는 플러스 그 BOJ 일본 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리라든가 뭐 채권 싼 일본의 이자를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서 네.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샀던 것들이 다시 이제 다 팔고 있는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한 두 가지를 좀 먼저 아까 언급드린 대로 빅테크 중심의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 이후에 파란색이 11개 미국의 S&P 500의 업종의 연초 이후 상승률과 네. 주황색이 7월 15일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5일 이후에 하락을 놓고 그 상승률을 놓고 보시면 네. 딱 눈에 띄시죠? 임의 소비재, 소비 업종, 테크 업종,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 이 세 개가 S&P 500을 한 4%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8개 정도 업종은 오히려 플러스인 업종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투매고 정말 대세 하락장이냐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었지만 빅테크 위주로 빠졌던 거 이게 사실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저희는 아직 보고 그동안 있고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럼요. 가격 부담에다가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네. 많이 그동안의 수익을 향유를 했으면 네. 이익 실현을 하려는 수요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속된 표현으로 시장에서는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시장이 지나지 않지 아.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다음 페이지 AI 수익성이 이제 또 검증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전문가분들이 아 인공지능 이거 버블 아닌가? 되겠어? 버블이야? 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저께 구글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폭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폭락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 2분기 실적 발표했던 빨강색 제가 두 줄 쳐놨는데요. 중요한 건 클라우드 부분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 또는 분야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사실 구글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347 네네네. 달러, 그러니까 단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낫배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가 이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해라고 해서 그냥 투매하면서 같이 휩쓸려 갔던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클라우드 부분의 이 이익세가 네. 실제로 인공지능의 어떤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네. 구글의 클라우드 쪽의 매출액 추이가 파란색 추이고요. 2019년 이후로 본 겁니다. 분기별로. 네. 그리고 주황색이 클라우드 부분의 영업이익을 놓고 보는 건데 영업이익 만 놓고 보시면 지난 1사분기 때 결국 클라우드 쪽의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처음에 이 세상에 대두된 지가 불과 1년 반 됐습니다. 네, 이제 실체를 확인하는 아, 과정이 그럼요. 아닐까. 네. 그리고 어떤 회사들도 미리 KPX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든 막 투자를 할 텐데 네. 그게 데이터 센터 투자한 지 1년 돼가지고 2년째 바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다? 네. 회사라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죠. 조금 여유 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동성은 그래서 네. 대세 하락장이냐? 아니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 시장에 늘상 있는 변동성.
기인한 조정 정도 되는 거다. 단기 조정에. 그게 조금 쉽게 표현드리면 저는 투자자 레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까 저희 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액 자산가분들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네. 저가 매수 기회다 이거는 분명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큰 그림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요즘 M7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거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다.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2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2위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네. 여기에선 저희 어떻게 시작 포인트 잡아볼까요?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 번째 이슈로 꼭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21일이었죠. 7월 21일 날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음모론과는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네, 팩트만. 네네. 네. 팩트 위주로 또는 데이터 위주로 판단을 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 음. 초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3월 8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 폭스뉴스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었잖아요. 그때 영문으로 쭉 해서 하는데 한 5개 문장으로 네. 그 성격을 규정을 짓는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도 공부했고 한 사람이라서 조금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초보적인 국제 감각 또는 너무 초보적인 전략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적어도 미국의 어떤 그 직접 소식을 주는 이런 소스들에 의하면 네. 어떤 퀄리티 베이스로 또는 네. 인물론적인 관점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실제 저희 회사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글로벌 패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 프로세스에 실제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갖고 와봤는데 네. 참고로 일렉션 배팅 아즈라는 그 대선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시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게 설명력이 높고 전망 석세스 레이시 굉장히 높아요. 오늘 현재 보니까 트럼프가 59.3% 당선 확률이고요. 해리스가 37.6%입니다. 저는 이게 실제 시장의 미국 현지의 반응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 발언은 더 이상 하진 않겠지만 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트럼프 정책 공약을 한번 좀 봐야 돼요. 네.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네. donaldjtrump.com이라는 사이트에 일기 끝내고 나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기 때 이런 경험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를 47개 정책을 쭉 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주요한 것만 갖고 왔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자국 우선 무역주의를 계속 유지하겠다. 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국 우선주의죠. 근데 그렇죠. 재밌는 건 트럼프나 미국만 자국의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네. 약간 좀 내셔널리즘에 가까운 그 어떤 보호무역주의 우파 또는 보수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연속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통 에너지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네. 그리고 강한 군대 재건하겠다. 또 뭐 금리 인하라든가 정부 지출 증가.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뜨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런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고 의료비 인하시키겠다. 아시겠지만 미국 의료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이제 뭐 그런 정책 갖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베테랑들 그 참전 용사들이 네. 홈리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공공자금을 투입을 해서 얼마 들지도 않는다. 트럼프 말에 의하면. 그래서 주거 공간을 다 마련해 놓고 그분들을 충분히 대우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절대 친 트럼프는 아닙니다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정책 기조를 간단히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네. 관세 인상,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관세 인상, 세금 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잘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친시장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집중하는 편이고 그 참고로 지난 7월 18일 날 NDR 넷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바이콜 셀콜을 발표를 했어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은행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은행주 투자해라. 리쇼어링 관련한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리쇼어링은 트럼프 본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네. 계속되고 있죠. 트럼프 리쇼어링으로부터 수혜받을 기업 찾아서 투자해라. 재밌는 게 M&A 완화 무드가 기대가 되니까 거기서 분명히 표현한 건 저희가 ETF 하나 하우스잖아요.
M&A 관련한 ETF를 찾아 투자해라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에너지 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전통 에너지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제 유가에 투자라고 이건 아닌 거고 석유 시추하는 이런 회사들에 네. 투자를 하려는 거죠. 반면에 셀콜도 나왔어요.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별로 안 좋을 거다. 사지 마라, 팔아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주 가격 인하를 압박을 계속 할 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 네. 제약주 시장을 안 좋아하시겠죠. 뭐이 정도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소개한 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예측 불가성이 많죠. 네. 좀 언서튼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약간 매니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 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 또는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피해보는 나라는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약간의 피해는 좀 보실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막 파탄이 나고 막 종잡을 수 없고 이렇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때 증시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해서 제가 몇 가지 갖고 다음 왔거든요. 차트네요. 네네. 네. 실업률부터 한 10가지를 쭉 유가, 뭐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등등해서 경제정책 평가를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더냐.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가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아주 안정세였고요. 소득도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세였고요. 네. 물가 안정세였고 유가도 안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반의 그 활동이나 흐름이 아주 견조하고 스테이블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가장 밑에 제가 경제정책 평가라고 해서 바이든은 낮은 점수, 높은 점수를 준 곳이 워싱턴 포스트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네. 워싱턴 포스트가 대표적인 그 보수 중도 좌파의 언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준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뭐 미국 경제가 적어도 막 변동성이 굉장히 급해지고 안 좋고 막 예측 불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중 갈등 때문에 변동성도 되게 샤프하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네. 이제 강의 때문에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지난 한 2년,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별로 비중을 보면요. 네. 멕시코가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중국이 10% 초반대로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망에서 점점 도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장 몇 개월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 리쇼링 때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을 배제시키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급망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한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값싼 제품을 전 세계에 뿌리면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것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지 않을까? 물론 일견 있긴 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리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와서 뭐 아까도 언급이 잠깐 다른 프로에서 되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골디락스 장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저는 미국 경기만 놓고 보면 네. 주식시장 빼고요. 네. 미국 경기는 지금이 딱 골디락스라고 봐요. 지금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하나 더 있네요. 다음 차트가. 수익률 곡선을 갖고 왔는데 네. 이건 사실 좀 여러분께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트럼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2년 전에 페드가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2년과 10년 차이가 참고로 한 120bp 가까이 벌어졌다가 최근에 한 10bp 정도로 싹 줄어들었어요. 근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 수익률 곡선이 장기로 갈수록 높아야 되는 건데 과거에 네. 장기가 낮아졌다가 네. 이게 다시 이제 역전 현상이 된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높아지던 네. 단기 금리가 낮아지던 네. 근데 이 양쪽을 놓고 볼 스티프닝이냐 베어 스티프닝이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현상은 딱 베어 스티프닝이에요.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네.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소개를 됐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재정 확대 계속할 거고 돈을 또 마구 뿌릴 거고 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중국이 또 배제되면 중국발 또 그런 그 공급망 균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다시 리플레이션이 올 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른다고들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일견 동의하지만 하진 않고 있고요. 네. 애초에 수익률 곡선을 우리가 따질 때는 네. 2년 전에 페드가 단기 정책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단기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밀려 올라갔던 것 때문에 역전 현상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잘못되면서 그걸 반영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수익률 곡선 역전 자체를 원인 자체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네, 그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2018년 정도의 사상 최고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좋게 갈 것이다. 저희는 감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1위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위는 소프트 네. 랜딩입니다. 이제 미국 성장률 GDP가 2.8%가 나왔죠. 이제 경기 침체를 방어를 위한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네. 어제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 시장이 빠진 게 네. GDP가 너무 좋네? 네. 이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조금 더 빠졌죠. 그럼 뭐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덜어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번 있었고 네. 가능성 없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그러니까 참 저는 미국을 투자하고 미국 네.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하면서 미국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시간 할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만한 리워드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꼭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전망을 하면 그게 대충은 맞아요. 적어도 저희 하우스는 이제까지 2년 반 동안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뭐 아까 소개해드리고 바로 같이 언급을 좀 드리죠. 네. GDP 2분기 1분기 1.4% 성장했는데 2분기가 2.8%, 네. 2배입니다.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고요. 기축통화국이고 군사 1위 대국입니다. 네. 그 대국이 분기별 연율화 했을 때 음. 보통 한 1에서 1.8% 정도가 정상적인 견조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2.8%예요.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고요. 네. 같이 발표됐던 저는 미국 소비 지표가 거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GDP의 70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미국의 소비라고 한다면 이 소비가 컨슈머 스pen딩이라고 해서 지난 분기 대비 2.3% 떴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미국 경기 여전히 강건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좀 보죠. 네. 물가 뭐 지난주 CPI, PPI 지난주 뭐 하락세 보였고 불과 아까도 언급되셨지만 가장 중요한 PCE 아주 예상에 부합하는 아주 예쁜 그림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산업 생산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전달 대비 전달이 0.3% 성장했다가 그 전전달 6월 달에 1.6% 성장했어요. 네. 물론 이제 먼소먼스 YOY가 좀 틀리긴 하지만 장기 추세 YOY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6% 성장했습니다. 산업 활동 왕성하다는 얘기고요. 물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옆에 뭐 PMI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제조업 PMI 선행 지표라고 하죠. 뭐 서비스업은 조금 수축 국면에 있지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언급을 드리진 않기로 하고 그 서비스업 PMI를 놓고 보시면 55.3에서 전달 56으로 상승했어요. 오히려 견조하다는 얘기죠. 소비가 끌어가는 나라에서 소비 부분, 서비스 부분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펀더멘털이 뭐 더할 나위 없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여전히 아주 사운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뭐 말씀 나온 김에 계속 기업 실적을 한번 보죠.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 일주일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아까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S&P 500이 한 4.7% 빠졌고요. 네. 나스닥이 7.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 실현 또는 어떤 뭐 단순한 변동성, 저가 매수 기회 뭐 이렇게 이해하면 심플하지만 네. 이제 이렇게 막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레토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정말 재밌어요. 이게 패턴이 하여튼 그런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막연한 이런 전망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팩트셋이 매주 EPS 성장률 발표를 합니다. 네. 6월 말 대비해서 주황색이 6월 말 예상했던 11개 미국의 업종의 연간 EPS 성장률이고요. 네. 파란색이 2주 있다가 지난주 7월 19일 날 발표한 수치예요. 이게 물론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발표될 거니까 제가 아쉽지만 가장 최근 걸 안 갖고 왔는데 6월 말 대비해서 7월 19일 대비조차도 11개 업종 중에 6개 업종이 EPS 성장 예상치가 더 증가를 하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팩트셋이 그냥 아무런 데이터나 긁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제가 아는 독립 리서치 하우스 중에 가장 정확한 하우스입니다. 이제까지 거의 맞았어요. 그러면 기업 실적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이따가 언급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주요 빅테크들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놓고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도 아마 제가 보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뭐 PCE 아주 예쁘게 나왔고 네. 그리고 기업 실적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더라도 견조하거든요. 아직. 네. 아직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시경제 환경 너무 좋아. 아까도 뭐 언급드렸었지만 언급을 안 드렸네요. 노동시장 그 실시간 노동시장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잖아요. 지난주 찾아뵀을 때 22만 3천 건이었다가 지난주 24만 5천 건. 이거 좀 걱정이네. 그런데 이번 주에 23만 5천 건. 그러니까 20만에서 한 25만 건 정도 되면
평소의 수준입니다. 아주 사운드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그림 너무 좋아. 기업 실적 개선세 계속 보이고 있어. 그런데 주가는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미국 경기 또는 어떤 나라의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경기 펀더멘털을 조금 빨리 반영하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 경기를 반영하지는 않고 센티멘트라든가 갖가지 외부성이 믹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 주셨던 우리 세 번째 지금 언급되고 있지만 네. 뭐 이익 실현 수요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직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슈가 딱 오면 한번 속된 표현으로 털고 가자 이런 뭐 필요들이 한 번씩 대두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런 식의 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재밌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7 종목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남아 있는데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에 실망을 하는 게 그렇죠. 요즘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다음 주에 이런 어떤 가이던스의 실망감으로 하락 매물이 나온다면 그때 좀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단연코 어. 저가 매수 기회, 뭐 영어로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그런 기회를 삼으셔라. 여담이지만 네. 2023년 초반에 네. 얼마나 많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매번 전망이 맞았고, 그러니까 저희 전망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미국 월가에서 얘기하는 전망이 맞았고 저희 네. 밑에도 저희가 또 봤던 그림대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고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그림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트럼프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이 매크로 지표들도 소프트 랜딩을 가리키고 있으니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릴 일만 남았다. 늘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좀 힘들어지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국내 증시는 뭐 우리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조금 좀 관심 있게 우려를 네, 가지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저희 다음 차트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블랙스톤 투자의 시사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전 세계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가장 최대 하우스가 네. 그 블랙락이고 원래 이제 같은 블랙에서 쪼개진 회사거든요. AI 쪽에 네. 대체 자산 쪽 투자하는 소위 PEF 하우스 중에 가장 큰 최대 규모입니다. 네. 블랙스톤이 그 2분기 투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2분기만 그 신규 자금을 한 400억 달러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투자 집행한 게 한 340억 달러 집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딜 진행 중인 게 190억 달러, 한 200억 달러가 돼요. 네. 이걸 다 합쳐보니까 분기에 총 530억 달러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1분기에 이 2배 수준이고요. 네. 이 최근 2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자세 투자 현황 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부동산 투자를 YTD로 한 150억 달러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부동산 투자 세부적으로 투자했던 섹터가 로지스틱스 물류하고 주거 쪽, 렌탈 하우싱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AI 관련한 거죠.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재 누적으로 55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올해만 70억 달러 더 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50억 달러 가까이. 자, 그러면 네. 이 차트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공모펀드 쪽보다는 제가 공모펀드 있어 왔으니까 잘 알죠. 네. 공모펀드 쪽보다는 이런 대체 자산 쪽이 실물 경제를 훨씬 더 빨리 반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공장을 뭐 짓거나 뭐 할 거,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 그 사전에 KPX 투자도 할 것이고 뭐 인프라도 깔 것이고 이런 공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막대한 규모를 계속해서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망이 나쁘니까 투자를 더 증가시키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겠죠. 심플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꼭 오늘 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까지 봤던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 GDP라든가 물가 네. 예쁘게 떨어지고 있고 네. 뭐 산업 생산 왕성하고 제조업 분야 여전히 괜찮고 노동시장 잘 버텨주고 있고 네. 다만 주식만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주식을 사야 될까요? 계속 더 투매를 해야 될까요? 사야겠죠. 이건 저가 매수입니다. 밸류가 오히려 괜찮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시장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네. 다음 주에 아까 언급됐었던 빅테크 한 4-5개가 뭐 바로 말씀드리죠. 다음 주 기업 실적이 좀 중요하니까. 네. 주요 변수라고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변수일 수 있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 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ARM, 메타 뭐 등등해서 쭉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실제 비트를 못 하거나 가이던스가 안 좋거나 그러면 조정장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네.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충분히 전략적인 진입점으로 삼으셔도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통 한 6개월, 1년 보는데 네. 그 기간으로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죠. 네,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부분의 하락으로 자리가 나온다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스큐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차트는 왜 가지고 오신 거지요? 제가 사실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네. 우리가 왜 그 미국 시장을 보다 보면 빅스 지수를 네. 얘기를 많이 하죠. 벌러틸리티 인덱스라고 그래서 참고로 빅스 지수는 S&P 500 주가를 가지고 변동성을 그냥 내재 변동성을 향후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을 예측하는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 움직임만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투매 현상이 있고 이런 거는 실제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뭐 매도를 하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참고로 제가 조금 과정이 섞어서 지난 한 20년간 이 지수를 계속해서 시장을 판단할 때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블랙스완 지수가 뭐 CBOE 시카고 이 보드 마켓 죄송합니다.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인데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관심을 딱 받기 시작했어요. 스큐 지수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 콜옵션 이거를 앳더머니가 있고 인더머니가 있고 아웃더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가격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이런 데다가 멀리 질러놓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거 뭔가 시장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속된 표현으로 아주 폭망할 것 같은데 이런 수요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최근 제가 빨강색으로 점선 그려놓은 그 바로 이전 수준에 보시면 스파이크를 쭉 했다가 쑥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시장을 뭐 정답은 없지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선반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이전 동그라미 바로 앞부분에 스파이크를 했을 때 그게 한 3주, 4주 전이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때 시장 좋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뜨지? 이상한데? 그런 느낌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더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 거 스큐 지수를 보시면 쭉 다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말은 변동성 관련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질러놓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을 단견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피어 앤 그레이드도 같은 맥락으로 가나요? 네, 피어 앤 그레이드도 그렇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다녔고 이 스큐 지수가 블랙스완 지수가 훨씬 더 시장을 좀 잘 설명한다고 보고 있어요. 설명력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큐 지수만 놓고 보시더라도 최근에 그 하향 안정화가 급격하게 된다는 얘기는 네. 주식 시장이 뭐 의외로 빨리 네.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매크로 지표들도 소프트 랜딩을 가리키고 있고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이런 스큐 인덱스 같은 빅스 지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돼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